버스 중간쯤에서 술 냄새를 팍팍 풍기는 중년 남성이 비틀거리며 올라탔어요. 얼굴이 벌개져서는 혼자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박지우 소위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구, 아가씨가 군인이네? 참 예쁘다, 예뻐. 취객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지우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다른 승객들은 애써 고개를 돌리거나 못 본 척했죠. 죄송하지만 자리 좀 옮겨주시겠어요? 지우가 정중하게 말했지만 취객은 오히려 희죽거리며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뭐야? 군인이 뭐라도 돼? 요즘 여자들은 참. 취객이 지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버스 앞쪽에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선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단정한 회색 재킷에 검은 바지. 분명 민간인 복장이었지만 그 걸음걸이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죠. 손 치우시죠. 차분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취객이 고개를 돌리며 비웃었어요. 당신은 또 뭔데 참견이야? 아줌마나 갈 길 가시지.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여성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취객의 손목을 정확히 낚아채더니 그대로 비틀어 올렸어요. 취객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지만 여성의 소나기는 마치 쇠사슬처럼 단단했습니다. 다시는 말 안 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 서늘한 목소리에 취객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손목이 꺾일 듯한 고통에 황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비틀비틀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버스, 아니 죽은 듯 조용해지자 그 여성은 지우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감사 인사를 하려고 했지만 여성은 이미 자리로 돌아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우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나도 저렇게 침착하고 강인한 군인이 되고 싶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여성이 바로 자신의 운명을 통째로 바꿀 사람이라는 것을요. 이 운명적인 만남, 과연 어떻게 이어질까요? 잠시 후 상상조차 못한 엄청난 반전이 펼쳐집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당신에게도 오늘의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이틀 후 박지우 소위는 백호부대 본부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 배치받은 부대로의 첫 출근일이었거든요. 아침 7시, 이른 시간임에도 부대 안은 활기찬 움직임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지우 소위님이시죠? 사단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관의 안내를 따라 사단장실로 향하는 지우의 마음은 점점 긴장으로 차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투스타, 최수연 사단장. 그녀의 명성은 익히들어 알고 있었거든요. 사단장실 문을 두드리자 들어와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세상에, 버스에서 저를. 그래요. 또 보네요. 박소희. 최수연 사단장이 의자에서 일어서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간인 옷차림이었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반듯하게 각 잡힌 군복 위, 어깨에서 빛나는 별 2개가 그녀의 위엄을 더해주고 있었죠. 앉아요. 버스에서 곤란한 일을 당했는데 괜찮았어요? 네. 사단장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무사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장님이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최수연 사단장의 시선이 지우의 목걸이에 머물렀습니다. 작은 나비 모양의 은색 목걸이,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 목걸이 혹시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네.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품입니다. 할아버지는 야학 선생님이셨는데 지우가 말을 이어가려던 순간 최수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야학 선생님이라는 단어에 기억 저편에 무언가가 스치는 듯했어요. 실례지만 외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진석이라고 하셨습니다. 1998년 지리산 대화제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순간 최수연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졌습니다. 김진석이라는 이름, 그리고 1998년 지리산 대화제. 잊고 있던 모든 기억의 조각들이 한순간에 폭풍처럼 밀려들어왔어요. 잠깐만요. 최수연이 책상 서랍을 열어 낡고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곱게 접힌 오래된 손수건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하얀 바탕에 작은 나비 무늬가 정성스럽게 수놓아진 손수건. 지우는 그 손수건을 보는 순간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자신의 목걸이에 새겨진 것과 똑같은 나비 무늬였거든요. 이걸 어떻게 사단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건가요? 이 손수건의 주인이 바로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최수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27년 전 그날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자욱한 연기와 거센 불길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야학 선생님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가 건네주었던 시원한 물 한 모금까지요. 할아버지께서 군인을 도와주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그분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이등병이었는데 산불 진화작전 중에 큰 부상을 당했거든요. 최수연은 천천히 그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지우는 숨을 죽인 채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외할아버지의 마지막 선행이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인연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날 오후 최수연은 개인적인 시간을 내어 김도준 팀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대가 있는 건물은 분주한 오후의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바쁘게 오가는 복도를 지나며 수연은 애써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백호부대 사단장 최수연입니다. 특수수사대 김도준입니다. 갑작스럽게 연락을 주셔서 조금 놀랐습니다. 김도준은 차분하면서도 예리한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베테랑 수사관다운 침착함이 온몸에서 느껴졌죠. 그의 사무실 한쪽 벽에는 여러 사건 자료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단란한 가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따님, 그러니까 지우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버님께서 과거에 군과 관련된 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야학 선생님이셨는데 1998년 지리산 대화제 때 돌아가셨습니다. 도준의 목소리에 잠시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혹시 이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건 어머니가 직접 술을 놓아 아버지께 드린 손수건입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품에 지니고 다니셨는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계신 겁니까? 도준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물들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그날의 일을 설명했어요. 산불 진화 작전 중 부상당한 자신을 그의 아버지 김진석 씨가 어떻게 구해주었는지, 그리고 이 손수건으로 자신의 상처를 직접 감싸주었는지를요. 아버지께서 그런 일을 도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일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신 적이 없으세요. 그저 군인들을 돕다가 화상을 입으셨다고만 하셨죠. 김진석 선생님은 저를 안전한 곳으로 숨겨주시고 정성껏 치료해 주셨습니다. 제 신분을 묻지도 않으시고 모든 위험을 무릅쓴 채로요. 도준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일기장 한 권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 중 하나였죠. 이 일기장에 아마 그날의 기록이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수연이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치자 김진석 선생님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산에서 다친 젊은 군인을 만났다. 이등병이라는데 화상이 심해 일단 집으로 데려왔다.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 내 마음이 다 아프다. 이런 위험한 일을 하는 군인들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겠지. 부디 빨리 나아서 무사히 부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수연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27년 전 그 따뜻했던 기억이 가슴속에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선생님께서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아버지는 항상 그런 분이셨습니다. 남을 돕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셨죠. 하지만 그 일로 화상 후유증이 심해지셨어요. 도준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일 이후로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셨고 결국 몇 년 못 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경찰이 된 것도 아버지의 영향이 큽니다. 아버지처럼 남을 지키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우도 같은 길을 택했군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기적처럼 만나게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세대를 넘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최수연과 박지우의 버스 사건이 지역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여성 투스타 사단장의 용감한 시민보호 활동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예상보다 훨씬 큰 화제가 되었어요. 그날 저녁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빌딩 사무실에서 강태식이라는 자가 그 기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겉보기엔 성공한 사업가 같았지만 그 얼굴에는 깊은 원한과 징후가 서려 있었어요. 최수연, 내 인연 아직도 저렇게 잘 나가고 있구나. 강태식은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려쳤습니다. 10년 전 군납비리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한 그에게 최수연은 평생의 원수였거든요. 당시 감사팀장이었던 최수연이 그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쳤고 그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장님, 뭔가 계획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옆에 서 있던 부하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태식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최수연의 딸 최아름의 SNS 계정이 떠 있었습니다. 저 여자의 가장 큰 약점을 찾았어. 바로 딸이야. 딸. 화면에는 아름이의 평범한 일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자주 가는 카페까지 모든 정보가 속수무책으로 공개되어 있었어요. 고등학생이네요. 근데 이걸로 뭘 하시려고. 복수. 저 여자가 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이번엔 내가 저 여자의 인생을 처참하게 망가뜨려줘야지. 강태식의 눈에 위험하고 잔인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부하에게 나지기 지시를 내렸어요. 민수 불러. 그놈이 청년 가장 행세는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 이틀 후 아름이가 평소처럼 자주 가던 카페 앞에서 한 젊은 남성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낡고해진 옷차림에 수척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바로 강태식의 지시를 받은 민수였습니다. 아름이가 카페에서 나오자 민수는 계획대로 일부러 그녀와 살짝 부딪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아름이는 다정하게 웃으며 그가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주었어요. 민수는 고마워하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요. 무슨 일 하시는데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비를 벌어야 하거든요. 민수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아름이는 그의 이야기에 금세 마음이 움직였어요. 어머니 혼자 자신을 키우는 모습을 보며 자란 터라 가족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유난히 마음이 약했거든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정말 효자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이죠.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희생하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며칠에 걸쳐 민수는 아름이와 자연스럽게 만나는 횟수를 늘려갔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들이 반복되었고 순수한 아름이는 점차 그를 믿고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아름아,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셔. 혼자 계시는 걸 너무 무서워하시는데 혹시 잠깐만 와서 옆에 같이 있어줄 수 있을까? 선량한 마음씨를 가진 아름이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바로 강태식이 파놓은 끔찍한 함정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로요. 딸, 아름이와 연락이 끊긴 지 벌써 6시간이 지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마, 다녀왔습니다. 하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시간이었지만 집은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최수연은 처음엔 친구와 늦게까지 공부하나 보다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아름아, 어디 있니? 제발 엄마한테 연락 좀 해. 몇 번째 문자를 보내도 답장은 없었고 전화를 걸어도 전원이 꺼져 있어. 라는 안내만 반복될 뿐이었죠. 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단장으로서의 냉철함을 유지했겠지만 하나뿐인 딸의 일이 되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손이 벌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다급하게 김도준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팀장님,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제 딸이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오후 3시쯤 학교에서 나간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요. 수학이 넘어 김도준 팀장의 목소리가 즉시 진지해졌습니다. 오랜 수사 경험으로 이런 상황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죠.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상한 일이나 의심스러운 사람은 없었습니까? 수연은 머릿속을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 그리고 과거에 얽혔던 원수들. 사단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적이 없을 리 없었죠. 1시간 후 김도준 팀장이 몇 명의 수사관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수연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SNS 계정부터 확인해보죠. 한 수사관이 아름이의 계정을 살펴보니 며칠 전부터 한 젊은 남성과 나눈 대화 기록이 보였습니다. 민수라는 이름의 남자였어요. 이 사람과 오늘 만나기로 약속했네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서요. 어머니가 아프다는 이야기에 우리 아름이가 마음이 약해졌을 겁니다. 수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딸을 혼자 키우느라 늘 바빴던 자신 때문에 아름이가 유독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CCTV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아름이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나와 평소 가던 카페를 거쳐 낯선 남성과 함께 택시를 타는 모습까지 확인되었어요. 택시 번호 확보했습니다. 기사님께 바로 연락해보죠.
택시기사의 증언으로 아름이와 민수가 강북의 한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에서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미 주민들이 모두 이주를 마친 상태여서 인적이 드물고 관리가 소홀한 곳이었죠. 범행을 숨기기엔 딱 좋은 장소군요. 김도준은 즉시 특수부대에 연락을 취했고 최수연 또한 군 쪽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생각이었습니다. 사단장님, 진정하십시오. 저희가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수연의 눈에는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남들을 지키는 군인으로 살아왔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자신의 딸은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그 시각 아름이는 어둡고 축축한 지하 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민수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늦은 후였어요. 너무나 무서웠지만 엄마가 반드시 자신을 찾아올 거라는 믿음 하나만은 굳건했습니다.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는 스산한 기운마저 감돌았습니다. 대부분의 창문은 베니어판으로 막혀 있었고 가로등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죠. 김도준이 이끄는 수사팀과 최수연이 함께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열감지 장비로 확인 결과 지하 창고 쪽에서 생체 반응이 감지됩니다. 특수장비팀 요원이 보고했어요. 수연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딸 아름이가 저 컴컴한 어둠 속에 혼자 있다는 생각에 숨을 쉴 수가 없었거든요.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인질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김도준이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수연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단장으로서의 이성보다는 엄마로서의 본능적인 감정이 앞섰습니다. 바로 그때 수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주저없이 받았습니다. 최수연이지? 누구세요? 강태식이야. 기억 안 나나? 수연의 얼굴이 얼음처럼 굳어졌습니다. 10년 전 군납비리로 자신이 직접 불명예 전역시켰던 바로 그 남자였어요. 내 귀한 딸이 지금 내 손에 있어. 아주 예쁘더라, 아름이가. 당신 대체 뭘 원하는 거죠? 수연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차가워졌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올랐습니다. 간단해. 네가 10년 전에 날 망쳤으니 이번엔 내가 널 망쳐주면 되는 거야. 네 딸 목숨을 담보로 말이지. 강태식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수연은 피가 나도록 주먹을 꽉 쥐었어요. 조건이 뭐죠? 언론에 네가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비리를 자백하는 거야. 그리고 당장 사단장직에서 물러나. 말도 안 되는 소리. 제가 언제 비리를 저질렀다는 겁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네가 인정하기만 하면 되니까. 안 그러면 네 딸은 다시는 못 볼 줄 알아. 전화가 툭 끊어졌습니다. 수연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딸의 안전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습니다. 사단장님, 범인과 통화하신 겁니까? 김도준이 다가와 물었고 수연은 방금 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강태식,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김도준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과거 수사자료에서 본 적이 있는 이름이었어요. 10년 전 군납비리 사건의 관련자입니다. 당시 사단장님께서 감사팀장으로서 그를 직접 수사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정당하게 법대로 처리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복수를 하겠다는 거군요. 수연의 얼굴에 비장한 결의가 서렸습니다. 딸을 구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편 지하 창고에서는 아름이가 손목이 묶인 채로 떨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초조하게 통화하고 있었어요. 네, 회장님. 전화 통화는 잘 됐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계획대로 해. 저 여자가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아름이는 너무 무서웠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반드시 자신을 구하러 올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엄마가 지금까지 얼마나 강하고 훌륭한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저씨, 제발 저 집에 보내주세요. 엄마가 정말 걱정하실 거예요. 시끄러워. 너희 엄마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 민수의 목소리에 짜증과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름이는 굴복하지 않고 엄마처럼 강해지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상황은 더욱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강태식은 계속해서 최수연에게 압박을 가하며 언론 자백을 요구하는 시간을 점점 단축시켰어요. 김도준과 특수부대는 지하창고 주변을 완벽하게 포위했지만 인질의 안전 때문에 함부로 진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단장님, 저희가 다른 방법을 반드시 찾아보겠습니다.
절대 범인의 요구에 응하시면 안 됩니다. 김도준이 강하게 말렸지만 수연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강태식의 지시에 따라 창고 한쪽에 불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불 붙였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없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실 사람을 해칠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일이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거든요. 아름이는 매캐한 연기 냄새를 맡고 겁에 질렸습니다. 하지만 필사적으로 패닉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엄마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절대 침착함을 잃지 않으실 거야. 아저씨, 불이 점점 번지고 있어요. 이러다 우리 다 죽어요. 위험해요. 시끄러워. 너희 엄마가 항복만 하면 다 끝나는 일이야. 민수 역시 사실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단순한 협박으로 끝낼 생각이었는데 실제로 화재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상황을 통제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밖에서 연기를 목격한 김도준이 즉시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돌입합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최수연이 따라 나서려 했지만 김도준이 단호하게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는 반드시 훈련된 전문 수사관이 들어가야 합니다. 제 딸입니다. 제 딸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욱 냉정하셔야 합니다. 사단장님께서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면 아름이가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김도준의 말에 수연은 간신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단장으로서의 이성을 되찾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어요. 김도준은 방독면을 쓰고 연기가 자욱한 지하창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아름아, 아저씨가 왔어? 김도준의 외침에 안쪽에서 아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목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다가가니 구석에서 손목이 묶인 채 웅크리고 있는 아름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는 민수가 칼을 든 채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오지 마.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이 애를 가만두지 않겠어? 민수의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아름이를 해칠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진정해. 원하는 게 뭐야? 일단 대화로 하자. 김도준이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하며 범인의 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돈이 좀 필요해서 시키는 대로 한 일인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강태식에게 소가 단순한 심부름인 줄로만 알았는데 점점 빠져나올 수 없는 심각한 범죄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거든요. 연기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김도준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순간적으로 번개처럼 몸을 날려 민수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챙! 하는 소리와 함께 칼이 바닥에 떨어졌고 연기 속에서 짧지만 치열한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김도준이 민수를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아름아, 괜찮니? 김도준이 아름이의 묶인 손을 풀어주자 아름이는 연기 때문에 캑캑거리며 기침을 계속했습니다. 자, 빨리 나가자. 김도준이 아름이를 업고 창고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밖에서 애타게 기다리던 최수연이 딸을 보자마자 달려와 말아 끌어안았어요. 아름아, 내 딸, 다치지 않았니? 엄마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수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평생을 강인하게 살아온 철의 여군 사단장도 딸 앞에서는 그저 평범하고 나약한 엄마일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강태식은 납치교사 혐의로 구속되었고 민수 또한 실행범으로 기소되었어요. 하지만 민수의 경우 강태식에게 소가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참작되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최수연은 사단장실에서 딸 아름이와 함께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딸이 겪은 끔찍한 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무사히 자신의 곁으로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일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생각해봤어. 아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성숙해 보였어요. 뭘 생각했는데 우리 딸? 엄마가 얼마나 힘들고 대단한 일을 하시는지 알게 됐어. 그리고 김도준 아저씨 같은 경찰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수연은 딸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아름이가 자신의 직업에 대해 이토록 깊은 관심을 보인 적은 없었거든요. 경찰이 되고 싶다고? 김도준 아저씨가 날 구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용감하게 누군가를 지켜주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 그때 사단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도준과 박지우가 함께 들어왔어요. 사단장님, 안녕하세요. 아름이 괜찮은지 안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고마워요, 두 분 다. 특히 김 팀장님 덕분에 우리 아름이를 무사히 구할 수 있었습니다. 김도준은 가방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의 유품인데 아름이에게 주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야학교사 자격증이 들어있었어요. 그의 아버지 김진석 씨가 평생을 가장 소중히 간직했던 물건이었죠. 이걸 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름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박지우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평생 남을 가르치고 도우며 사셨거든. 그 선한 마음과 정신이 너희 어머니를 거쳐서 아름이 너에게도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야. 나도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군인이 됐잖아. 아름이도 너만의 방식으로 남을 돕는 멋진 사람이 되면 좋겠어. 네, 꼭 그런 사람이 될게요. 아름이의 눈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반짝였습니다. 무섭고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이었죠. 최수연은 그런 딸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혼자 키우느라 늘 걱정이 많았는데 어느새 이렇게 속 깊고 성숙하게 자라준 딸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런데 사단장님, 버스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깊은 인연으로 얽혀 있을 줄은요. 박지우가 감회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할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이런 기적 같은 만남을 만들어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최수연은 김진석 선생님을 떠올렸습니다. 27년 전 거센 산불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그분의 선한 영향력이 세월을 뛰어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께서도 하늘에서 무척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자신이 도왔던 한 사람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김도준의 목소리에는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선한 행동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네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 걷는 길은 다르지만 모두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은 하나로 이어져 있었어요. 김진석의 따뜻한 야학교사 정신이 최수연의 강인한 군인 정신으로, 김도준의 정의로운 경찰 정신으로, 그리고 마침내 박지우와 최아름의 새로운 꿈으로 찬란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란 바로 이렇게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이었죠.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은 이 낡은 자격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인 것 같아요. 아름이의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결코 물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이라는 것을 이들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따뜻함 하나가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함께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위로를 전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